우선 이제 책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어,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과대학 다니면 뭐 품질 관리를 아주 뭐 예를 들면 생산 현장에 배치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뭐 꼭 배운 대로 안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약간 뭐 설계 디자인 또는 또 사물질 쪽에 있든지 간에 이제 이 품질 문제를 이제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이 품질 문제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일종의 이제 그 성과를 평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품질은 뭐 제품의 어떤 성능, 치수, 뭐 상태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지만 이거 광범위한 이 품질 관리는 뭐 계획 잡는 것부터 그다음에 뭐 도면 그리는 것도 뭐 평가를 하죠. 그다음에 뭐 어떤 이제 꼭, 꼭 상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과제를 진행하거나 예, 그 다른 일을 하더라도 이제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까지 이제 확대해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품이 만들어져서 나가게 되면 이제 소비자가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가 소비자의 불만을 줄이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품질에 관한 것을 우리가 뭐 소프트웨어든 간에 아니면 그 눈에 보이는 상품이건 간에 또 아니면 예를 들면 뭐 서비스 영역 같은 거 뭐를 하든지 간에 항상 이제 이 평가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가를 일단 하면은 거기서 이제 이 숫자가 나오잖아요. 수치가 뭐 합격선 안에 들었다든지 아니면 뭐 분량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의 서비스는 뭐 1에서 10까지 중에 뭐 어디에 해당된다느니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그 평가 이제 등급이 나오게 되고 또 측정 등급이 나오게 되고 이랬는데 그게 이제 숫자로 표현되잖아요. 숫자로. 또 물론 이제 뭐 잘한다 못한다 아주 잘한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뭐 아주 잘한다는 건 10점 그다음에 뭐 빵점이면 뭐 아주 형편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차등을 둬가지고 점수를 내서 그런 것도 이제 점수화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그렇게 하면 일종의 측정하는 데이터든 또 성능을 뭐 시험을 했든지 간에 서비스를 한다든지 많은 것들이 이제 숫자를 사용을 해서 그 어떤 품질의 상태, 뭐 아니면 제공하는 서비스의 상태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숫자로 표시되죠. 그래서 이제 이 과목에서는 숫자로 표시하는 거를 이제 어떻게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표시를 하고 또 예를 들면 그거 가지고 이제 뭐 그래프도 그리고 이럴 건데 그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것들을 배우고 이제 여기 뒤쪽에 가면요. 잠깐만요. 예, 차례 한번 볼까요? 차례.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품질과 통계에 대해서인데, 자, 그러면 이제 숫자를 다루기 때문에, 뭐, 사실 이제 숫자를 다루고 계산하고 이러는 건 이제 수학의 범위죠. 근데 이제 그 수학의 범위에서 특정한 부분을 빼갖고 이제 통계의 라는 이제 수학의 일정한 부분이 있고요. 이 통계를 이용해 가지고 이 품질에 관한 것들을 분석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수학은 뭐 좀 싫어하죠. 예, 저도 사실 싫어합니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수학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또 뭐 수학은 사실은 고등학교 때 조금 하고 뭐 1, 2학년 때 조금 공업 수학 이런 데 조금 하셨겠죠. 하고 또 각 과목에서는 뭐 식을 유도한다든지 아니면 공식이 관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지 우리가 예,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배우면서 고등학교에 있는 것 수학 또는 공업 수학 이런 거 같이 수학은 하진 않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3, 4학년 정도 되시는데 여기 이제 통계에 관한 수학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아주 간단하게 또 이제 근본적인 개념을 이 품질의 관점에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설명을 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너무 수학적인 거 안 하고요. 우리 책에도 수학 많이 없습니다. 가끔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이제 많은 것 같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아주 이 통계학 치고는 수학이 거의 없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기본을 이해하는 정도 이런 정도로 이제 수학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2장에서 품질 특성 측정 분석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물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게 뭐 전자제품이든 전자부품이든 기계의 장치의 어떤 거든 또는 뭐 자동차 어떤 거든 간에 이제 그 생산하는 그 순서에 따라 가지고 여러 공정들이 나누는데요. 그런 데서 데이터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얻어낸 데이터를 가지고 그게 측정한 데이터들이 얻어진 데이터들이 뭐 합격선 안에 있는지 아닌지 아니면 그 치수들이 아니면 규격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분산되어 있는지 모여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게 되고요. 3장, 4장에서. 그다음에 이제 이 5장은 확률 기초인데요. 자, 우리가 일단은 생산 공정에서 물건이 이렇게 쫙 연달아서 생산이 돼서 나온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제품의 품질을 측정할 때 모든 제품을 다 측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모든 제품을 다 측정하는 경우는 그 수량이 이제 적어야 되겠죠. 그런데 뭐 하루에 자동차 같은 경우요, 몇천 대, 몇만 대, 몇백 대, 막 몇천 대 이렇게 뭐 나온다 그러면 또 어떤 전자부품은 뭐 만 개, 뭐 몇만 개 또는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또 기계도 그렇고요. 기계 부품 예를 들면 뭐 볼트너트 생산하는 공장에 가면은 이 볼트너트가 일초에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일초에.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많이 생산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그거 다 측정할 수도 없죠. 가끔씩 측정을 해야 된다. 가끔씩. 자, 그러면 여러 개 중에 가끔씩 이렇게 뽑아가지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이제 표본이라고 배웠고요. 여러 개 중에서 모집단에서 몇 개 뽑는 거, 표본 샘플이죠. 그건 이제 샘플이라고 그러고, 우리 이미 고등학교 때는 표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중에서 뽑는 게 이제 확률이죠, 확률. 확률적으로 어떤 게 뽑힐 건가, 뽑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어떤 뭐 분포가 퍼져 있을 건가, 집중될 건가, 이런 거를 이제 그 분질적으로 다루는 게 5장의 확률 기초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산형 확률 분포, 그다음에 이제 연속형 확률 분포 이랬는데 이상형 우리가 어떤 예를 들면 화학적 물질 뭐 예를 들면 액체를 만약에 이렇게 어떻게 요새 뭘로 할까요? 뭐 석유 아니면 요새 바이러스가 많으니까 알코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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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를 어디 화학 공장에서 생산한다고 그럴 때 그게 이제 액체가 연속적으로 이제 흘러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그 공정에서 측정을 할 때 센서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한 컵 떠가지고 예를 들면 가끔씩 뭐한 컵씩 떠가지고 성분을 측정한다고 그러면 그게 이제 순간순간마다 존재하는 그 하나의 데이터죠. 연속이 아니고 뭐 1초에 한 번씩 센서를 이용해서 측정한다 그러면 그게 1초에 한 번씩 측정하는 거고 아니면 뭐 10분에 한 번씩 뭐 종이컵이나 아니면 비커를 이용해서 액체를 떠가지고 성분을 검사한다 그러면 그거는 10분마다 한 번씩 존재하는 어떤 데이터죠. 그래서 그렇게 연속적인 뭐 흐름에서 우리가 측정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연속적으로 흘러가는 걸 계속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센서로 측정을 한다고 그래도 예를 들면 컴퓨터가 측정할 때는 그 샘플링 타임마다 뭐 1초에 한 번, 뭐 1초에 뭐 100번, 1000번, 10,000번, 뭐 10만 번 더 빨리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순간순간적으로 존재하는 데이터들을 이산형 데이터로 디스크리트한 이러한 분포라고 그래요. 연속적이지 않은 거죠. 그런데 아주 빠르게 측정하면 연속적인 거로 간주를 하는데 사실은 디지털 시스템 또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이 장치들을 가지고 측정한 것들은 근본적으로 다 이산형입니다. 이산형. 예, 연속 공정에 들어가 있지만 어떻게요? 예, 순간순간마다 하기 때문에 예, 그 이산형 측정 이제 데이터가 되는데 거기에서 어떤 확률 분포의 특성을 가질 건가 이런 것들은 이제 5장 에서 6장에서 살펴보고요. 7장은 약간 좀 다른 분포의 형태인데 그것도 그때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장에 가면 정규 분포가 나옵니다. 이 정규 분포는 이 평균을 중심으로 이렇게 데이터들이 이제 모여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현장에서 생산 공정에서 어떠한 특별한 크기의 제품 질량 또는 예를 들면 어떤 뭐 전자부품 공장에서는 뭐 저항콘대에서 다른 여러 가지 전자부품 전기 제품을 만들 텐데 어떠한 성능 지표를 가지고 그거를 이제 측정을 하게 되면은 그 평균 근처로 측정 값들이 많이 몰려 있고 평균에서 멀어질수록 그 데이터들이 적어지죠. 그런 그 분포들이 가운데는 볼록하고 양쪽으로 갈수록 점점 적어지는 그 종 모양의 형태 이러한 형태를 가진 거를 이제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정규 분포가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은 많은 데이터들을 우리가 측정하고 품질 데이터들을 이제 측정해 보면 정규 분포 형태가 로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약간 퍼져 있든지 아니면 가운데로 더 몰려 있든지 그렇게 나타나는데 그러한 거에 대한 특징들에 대해서 9장에서 배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10장, 11장은 이제 저기 공정을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런 차트 같은 것들인데요. 이런 이제 오실로스코프 대략 아시나요? 뭐 기계 쪽에 있는 분들은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전작가 분들은 좀 많이 봤겠고 자동차과도 봤을 텐데 여러분들이 출석 수업을 못 해가지고 그런 경우인데 이제 이런 차트 같은 것들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화장실에 가면 두루마리 화장지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쭈루룩 풀르면서 거기다가 펜으로 어떤 그래프 데이터들을 계속 그리는 겁니다. 지진 차트 그래프처럼. 잠깐 뭐 다른 거 하나 볼까요? 이거를 봐야 되나? 잠깐 기다려주세요. 제가 검색을 해가지고 공유 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진 차트 그래프,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화장지가 들들들들 말려 나오면서 어떤 펜 같은 거나 컴퓨터 어떤 기록 장치를 그렇게 한다 그러면 연속적으로 쭉 풀려 나가는 종이 위에다가 화장지처럼 들들 말리는 거기다가 이제 그래프를 쫙 그리겠죠. 그래프를 이렇게 지금 화면을 읽어오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잠깐만요. 다른 화면을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공유를 중지하고요. 다른 공유를 하나 더 이렇게 화면 공유, 화면 공유,
예, 그림판을 열었습니다. 그림판을 열었는데 어, 자, 여기에서 만약에 어떤 자, 어떤 이제 이러한 그 그래프 용지가 있으면은 시간이 여기가 이제 0 0부터 해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0부터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시간이 이제 쭉쭉 흘러가니까요. 그러면 그 어떤 데이터들이 들어오면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어떤 데이터들이 이제 이렇게 표시될 텐데, 여기 데이터들이 이때처럼 잘 나오는 것도 있고, 이러면 이제 불안하죠. 요거 어느 중간 정도. 이렇게 계속 연속적인 종이 에다가 이 종이가 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더 이제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려 나가는 거를 런 차트랍니다. 런 차트. 원래의 책이 있군요. 예. 그런 것들이 이런 차트인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관리도를 이제 배우는데요. 또 여러 가지 품질 관리에 관한 그런 그런 런 차트나 그래프 또는 어떤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분석되는 것들을 한번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그러면 일단 한번 오늘 맛보기로 본문을 한번 가볼까요? 이 화면이 엄청 넓네요. 우리 책에 이제 11쪽에 보면은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요. 대략 이제 이쪽 페이지에서 이제 설명하는 거는 통계학에 대해서 일단 여기 나왔는데요. 통계학은 우리가 사실 이제 골치 아프죠. 그렇지만 이제 이 통계학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데이터들을 잘 측정하고 또 분석하고 또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룰 수 있다는 이런 이제 내용들을 설명을 해놨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쪽 밑에서 가면 이제 제품의 품질과 관련된 이제 이 통계적 사고 방식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요즘에 태풍이 하나 올라오고 있죠. 태풍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기상청에서 우리가 일기예보를 할 때 기상청에서는 꼭 오늘 비가 옵니다, 안 옵니다 이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들 날씨 앱을 이제 그 컴퓨터나 아니면 핸드폰에서 이제 보실 수 있는데요. 항상 확률을 얘기하죠. 비가 완전히 온다 그러면 90% 이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비가 올까 말까 하면 한 5, 60% 이렇게 얘기하고 꼭 비가 온다 안 온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연현상은 너무 확률적이고요. 우리가 이 사람이 정확하게 예측을 하더라도 완전히 딱 들여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확률적으로밖에 얘기할 수가 없고요. 근데 사실 우리는 비가 온다 안 온다 이런 걸 원하는 거죠. 비가 온다 안 온다. 비가 온다 안 온다 이런 걸 이제 원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거하고 기상청에서 이제 일기예보하는 거하고는 약간 틀리는데 그런데 기상청에서 일기예보하는 것들을 이제 대략 들어보면 오늘 비가 분명히 올 거야. 우리 경험상으로 기상청에서도 비가 온다고 얘기하는 확률이 많다고 그랬어. 그러면 우산을 가져 나가야 되죠.
아니면 비를 맞든지. 예, 그래서 이런 공장에서 꼭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고 또 우리가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 통계적인 확률 접근 방법 아니면 뭐 다른 통계적인 어떤 기술들을 이용해서 이제 해석하고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통계가 꼭 생산된 제품의 품질만 측정하느냐, 치수냐, 뭐 예를 들면 어떤 전자부품의 어떤 뭐 물질 성분을 측정할 거냐, 이런 것만 따지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 마케팅, 설계, 제조, 유지 보수, 뭐 AS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판매업 서비스 이런 데에 걸쳐서 통계적인 개념, 통계적인 사고 방식에 의해서 다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음, 음, 예를 들어 자동차, 뭐 제가 자동차과에 있으니까 자동차 기계, 뭐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면 사용자가 이제 사고 난 다음에 서비스가 들어가죠. 자, 서비스가 들어가면 이제 그 수리하시는 분들이 기계를 분해하거나 뜯어가지고 그 안에 부품을 교체하거나 또 아이폰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교체를 하는데 처음 설계할 때부터 그 AS 하는 분들이 AS가 쉽도록 고장 안 나는 기계는 없죠. 사람이 그래도 완벽한 생명체이긴 하지만 병원에 가죠. 예. 그것처럼 기계는 뭐 잘 만들어서 어떤 거는 고장 안 나고 내가 이제 쓸 수 있지만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AS를 해줘야 됩니다. 엔진 오일, 뭐 어떤 소모품 교환하고요. 기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컴퓨터 모니터나 이런 것들은 그냥 요새 너무 품질도 좋아지고 너무 가격이 저렴해졌죠. 그래서 유행 바뀌고 그러면 바꾸는 사람 많죠. 자, 어쨌든 AS 하거나 또는 사용자가 가져가서 설치를 하거나 또는 사용할 때에 편리하도록 여기 설계 때부터 또는 이 마케팅 조사할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다 계획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음. 자, 우리 책에 거기 나온 이제 제품의 생산 과정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어떤 기하학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물건도 될 수 있고 상품도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소프트웨어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서비스 용역이 될 수도 있죠.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제품입니다. 제품의 생명 주기와 통계적 품질의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제 이게 마케팅, 설계, 제조, 검사, 보관, 판매, 서비스 폐기. 자, 이런 여러 가지 공정들이 나오는데요. 이 공정마다 특별히 예를 들면 품질 관리를 이 공정마다도 하고요. 예를 들면 어떤 물건을 이제 제조한다 그러면 제재하는 단계도 여러 단계가 있죠. 그래서 그 제조하는 그 단계마다 또 품질 관리가 이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자, 그래서 이제 이 품질 관리가 너무 중요해져 가지고요. 세계 여러 나라들이 모여 가지고 그 KS 같은 규격을 만들었습니다. 국제적으로. 그래서 ISO 9000에 여러 가지 품질 관한 이제 규격의 이런 설명이라든지 어떻게 측정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서론이니까 뭐 쭉쭉 넘어가고, 자,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전사적 고객 관리를 예, 예. 고객 중심 경영 뭐 이런 건 지금 말을 이제 너무 많이 들어봤겠죠. 그래서 회사 전체 뭐 예를 들면 청소하시는 분부터 그 수위 아저씨, 공장이 현장에 있는 수위 아저씨부터 사장님까지 다 이렇게 품질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게
예, 전사적 품질 관리라고 그래요. 그런 전사적 품질 관리. 예. 나중에 나오는데요. TQM이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배우고요. 그 중에 나오는 이제 용어들입니다. 고객 중심, 요거는 이제 사장님의 지도력, 그다음에 이제 전사원의 참여, 그다음에 이제 또 뭐 공정별 접근 방법, 그다음에 시스템적 경영 접근, 지속적인 개선, 뭐 의사결정 접근법, 그다음에 뭐 의사소통, 상호 호혜적이라는 거는 뭐 서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서로 이제 의사소통을 하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의 관계들이 이제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품질 관리가 또 한 가지 이제 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이게 제품이 만들어가지고 고객한테 이제 판매되잖아요. 고객이 이제 평가를 듣고요. 고객이 너무 불만이 많아가지고 이제 제품을 안 사기 시작하면 이제 큰일 났죠. 예, 그러니까 난리가 나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자동차 회사 중에 예전에 타이어 회사가 미국에 그 파이어스톤인가요? 그 회사가 이제 타이어를 만들어가지고 팔았는데 이게 이제 타이어가 약간 불량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감추고 이제 계속 파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미국에서 들통이 나가지고 그 파이어스톤 전 제품을 리콜해가지고 폐기 처분하고요. 그다음에 타이어가 잘못되면 고속으로 달리다가 이제 그 승객 타고 계신 분들이 뭐 많이 다치고 심지어는 바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타이어를 안 사기 시작했죠. 회사가 문 닫았어요. 그러한 위험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품질 관리가 사실 중요합니다. 품질 관리는 사실은 잘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잘 만들기 잘 만들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회사의 전체적인 활동이 품질 관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TQM입니다. 전사적 뭐 품질 관리 뭐 이런 용어가 있어요.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왔는데요. 여기 한번 볼까요? 대략. 자, 첫 번째 사례 일은 이제 여기 어떤 전자부품 공장인가 봅니다. 특별한 형태의 통합 회로를 5천 개 묶음씩 이제 구매하고 있는데 거기서 합격, 불합격 이런 거 판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들이 설정해야 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음, 두 번째도 이제 전자부품 공장이나 저항의 크기, 무게 길이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사례 3에 대해서는 뭐 패스트푸드점, 뭐 햄버거, 다른 여러 가지 그거 이제 주문 받으면 만들어 가지고 배달하죠. 배달하거나 아니면 매장에 온 손님들한테 드리거나 이렇게인데 그런 데서 일어날 수 있는 품질의 문제. 예. 이제 배달 시간 관리의 문제. 이 배달 시간 관리는 사실은 사장님과 배달하시는 바 갈등이 있죠. 사장님은 빨리 배달되기를 원하고 배달하는 분은 어쨌든 안전하게 배달해야죠. 안전이 우선이니까. 그래서 이제 약간의 갈등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합의가 돼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이 자동차 예도 나왔네요. 운전자의 변속기 조작력. 어, 어, 그걸 이제 하는데 거기에 이제 있는 이제 그 변속기 안에 이제 축이 있는데요. 거기 축에 가공 도면하고 뭐 치수하고 공차들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공해가지고 이대로 가공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측정을 해야 되지만 뭐 거기에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계적인 문제들을 한번 그냥 첫 시간이니까 그냥 이제 예를 들어본 겁니다.
자, 14쪽에 한번 볼까요? 이때 자, 통계의 기초 개념은 이제 우리가 이제 품질 관리하려면 뭐 그 어떤 계획을 가지고 데이터를 이제 측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숫자로 기록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유용한 정보로 만드는 기법 학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잡음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기법도 그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뭐 어떤 주머니에 구슬이 많이 담겨 있는데 거기서 몇 개 뽑는다든지, 아니면 오늘 생산품이 몇천 개 되는데 그거 다 측정하기 힘드니까 그 중에 얼마 뽑아가지고 몇 개 측정하는 이런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만드는 기법이 그게 이제 샘플링이죠. 그거에 관한 여러 가지의 그 정보를 얻고 뭐 그래프를 그린다든지 어떤 통계 수치를 계산해내고 또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석하는 방법이 이 통계학의 이제 기초입니다. 필수. 자, 그다음에 이제 1회, 3회 가면 이제 공정의 정의에서 나오는데요. 이 공정은 생산이 이루어지는 이런 단계에 있죠. 예를 들면 뭐 부품을 만드는 공정이 있고, 부품이 다 만들어지면 조립하는 공정이 있을 거고, 조립이 끝나면 이제 검사해야 되잖아요. 그럼 검사 공정이 있고, 또 뭐 그럼 어디 창고에 보관한다 그러면 그 물품을 날라서 보관하는 공정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이 차례로 이루어지는 어떤 그 단계가 구분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공정이라고 얘기죠. 뭐 교통, 운송 활동도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네, 그런 공정에서 우리가 이제 측정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들을 이제 얻는 거죠. 자, 여기에 보면 이제 특별한 생산 공정이 있는데요. 여기에 사람 일하시는 분, 기계 장비, 부품, 원재료, 그다음에 뭐 가공 방법, 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제 제품을 만들면은 거기서 이제 제품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죠. 왜냐하면 투자를 했으니까요. 기계 투입하고 재료 사오고 또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을 해가지고 어떤 아름다운 예쁜 어떤 특별한 상품을 만들면 그것으로서 이제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부가가치 창출이 되는 거고요. 그게 어떤 물품이든 아니면 또 서비스든 아니면 또 소프트웨어적인 거든 하드웨어적인 거든 소프트웨어든 그것을 이제 생산을 해서 이제 아웃풋이 나오는데요. 자, 그럼 이제 이 공정에서는 입력한 물품과 또는 사람의 노동력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했으니까 이 가치가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싸게 원가를 작게 해서 비싼 물건을 만들었으니까 가격은 적게. 자, 우리는 보통 착한 가격을 원하는데 착한 가격도 사실은 생산하는 공정에서 있어 보면 생각을 해보면 투입한 재료들 또 원료들 또는 노동력 이런 거를 다 합한 것보다 그 가치가 이제 높아져야 됩니다. 만약에 거꾸로 된다 그러면 생산을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꼭 생산할 필요가 없다는 게 그건 애매하지만 어쨌든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목적이죠. 기업의 가장 큰 목적은 이윤 추구입니다. 뭐 사회 공익이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미지 좋게 하기 위한 거고요. 물론 이제 그걸 통해서 뭐 공익에 기여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가면 이익이 생기지 않으면 회사들은 장사를 못 합니다. 왜냐면 우리도 거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뭐 월급 받고 또 우리의 삶을 유지하고 또 이렇게 하잖아요. 또 회사도 발전하고 그래서 어, 어, 그래서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또 효과가 좋지 않은 것들은 자꾸 생산을 유지하기가 이제 힘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장에서 공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오는데요. 뭐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유형, 소프트웨어적인 거, 하드웨어적인 거 있는데 이제 서비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뭐 각종 물질, 각종 상품들, 대부분의 상품들, 음, 음, 음. 의식주 대부분의 상품들 우리가 편리한 생활에 이용하는 것들 대부분 이제 하드웨어에 많이 속하고요. 그다음에 뭐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 우리가 식당에 가면은 제공받는 그 서비스 또 이런 것들도 있죠, 사실은. 네. 자, 그러면 어떤 회사들은 물품을 만들어 가지고 최종적인 소비자가 일반 소비자인 반면에 어떤 생산품은 다른 회사로 또 납품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 경우에도 소비자는 다른 회사가 되는 거죠. 다른 회사의 분들. 예. 자, 어쨌든 이 공정 활동을 통해서 나온 이 여러 가지 출력물 제품들이 예, 이그 소비자가 최종 소비자든 아니면 다른 그 다른 회사든 간에 그쪽의 요구사항 이런 것들은 이제 맞춰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공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측정된 데이터들 이런 것들 가지고 이게 오늘 뭐 생산된 제품들이 합격 라인에 있는지 합격권에 밖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고요. 이렇게 데이터들을 이제 연속적으로 측정하다 보면 데이터들이 점점 데이터 값들이 합격선 안에서 점점 더 이렇게 품질이 좋게 나오는 데이터가 있는 반면에 조금씩 자꾸 이렇게 나빠지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더 불합격권으로 벗어나기 전에 특별한 조치를 이제 해야 되죠. 라인 점검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 앞에 들어온 제품들이 뭐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원재료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제 반응을 일으킨다고 그러면 뭐 온도 압력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찰된 데이터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공정에서 데이터를 얻고 통계를 이용해서 자료를 보고 분석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 그 과정을 이제 그래프로 그려놨는데요. 여기 이제 입력이 들어가고 공정, 생산 공정, 생산 공장이라고 생각. 자, 공정은 이제 전체를 얘기하지만 공정 그러면 그 중에 뭐 조립 공정, 뭐 용접 공정, 그다음에 뭐 이런 포장 공정, 뭐 그다음에 자동화 기기나 로봇들이 조립 또 어떤 특별한 조작을 하는 공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작게 구분할 수도 있고 전체로 구분할 수도 있고 어쨌든 공정이든 한 개의 공장이든 간에 거기서 이제 출력물이 나오게 되면요. 그걸 이제 수량이 적은 경우에는 다 측정을 하고 연속적으로 많은 제품이 나게 되면 샘플링을 하죠. 몇 개 뽑아가지고 아니면 특별한 시간마다 측정을 하게 됩니다. 측정하면 이제 그 데이터들이 수치로 나오거든요. 숫자로. 그 수치로 가지고 이제 뭐 통계의 여러 가지 그 방법을 이용하죠. 뭐 평균, 합계, 그다음에 뭐 표준 편차, 분산 이런 것들을 구했고요. 그래프도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게 잘 됐느니 못 됐느니, 나는 잘했고 너는 못했니, 뭐 이렇게 판별할 수도 있고 또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의사 결정을 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이런 또 개선도 하고 이런 이 과정들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책상 만드는 거거든요. 책장. 고객의 주문을 받고요. 도면을 그리고 여러 재료들을 사서 그다음에 이제 만들죠. 그다음에 이제 검사해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내보내고 이렇게 해는 이제 과정들이 있다는 거고요. 자, 요건 이제 직접적으로 뭐 예를 들면 기계 메카 자동차 이쪽은 이제 도면을 많이 다뤘는데 전자 쪽에 있는 분들은 이제 회로도를 많이 보죠. 회로도를 보고 만들든지 이런 도면을 보고 만든지 어떤 좀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거에 따라 가지고 만드는 이러한 절차 이런 것들이 책장의 경우에 부품을 가져와서요.
그다음에 목재 적당한 크기로 자르고 치수대로 자르고 그다음에 뭐 이거 나사를 받거나 접착제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페인트 칠을 하고 말리고 뭐 이러면 이제 되는 거죠. 예. 그런 이제 과정들을 써놓은 겁니다. 그냥 뭐 상식 정도 수준 정도 알아두시고요. 예. 그런 것들 설명하고 자 그럼 이제 제품을 생산하거나 이러면 이게 들쑥날쑥하죠. 자, 예를 들면 어떤 제품들이 합격선 안에서 주르륵 생산된다 하더라도 그 합격선 안에 어떤 허용 공차 안에서 그 측정값들이 왔다 갔다 하죠. 그 범위 안에 있지만.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일정하지 않고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이제 랜덤이라고 그러죠. 랜덤. 그래서 이제 이런 랜덤이 발생하는 원인은 랜덤 데이터들이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인데 뭐 그때 이제 환경, 그다음에 제품의 상태, 원료의 상태, 기계의 상태, 그다음에 일하시는 분의 상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이제 변동의 이제 요인이죠. 그다음에 이제 측정을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측정 장치들이 고장 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의 이제 변동이 그 안에서 이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3시 하죠. 3시. 3시에 채팅. 뭐냐? 채팅창에 안 뜨죠. 안 뜨죠. 잠깐만요.
조금 더 볼까요? 제가 수업을 하는 중에 자꾸 데이터들을 얘기하고 데이터를 그림으로 또 안녕하세요. 좀 쉬었나요? 음, 예,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자, 제가 수업하는 도중에 자꾸 데이터들을 얘기하고 자꾸 숫자를 얘기하고 또 그걸 그래프로 나타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귀찮은 얘기죠. 또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과목에서 어떤 수치를 가지고 그래프로 그리고 그 데이터들이 분포가 어떠느니 이런 것들은 이제 잘 안 다루고 예를 들면 공학, 역학 이런 거 하면은 이제 공식이 어떻고 계산해서 값이 어떻고 이런 데이터들의 그런 데이터들에 이제 집중을 하는 거지. 그 많은 데이터들이 존재하는데 그 데이터들이 어떤 형태로 모여 있고 흩어져 있고 분포가 어떻고 이런 것들은 잘 안 다뤘었는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다르고 그런 것들을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숫자로 보는 것은 상당히 이제 피로도가 예, 있죠. 예를 들면 오늘 제품을 생산해 가지고 그, 그 데이터를 이제 측정을 했는데 1000개의 데이터를 만약에 A4 용지에다가 썼더니 빼곡히 해서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해가지고 써가지고 여러분들 위에 만약에 이제 현장에 있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한테 갖다 들이밀었다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아마 종이를 집어 던질 겁니다. 예,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통계치를 가지고 가고 거기 그걸 이제 그래프로 가지고 가서 선생님 오늘 제품이 통계가 나는데 합격은 맥히고 불합격은 못했고 치수나 어떤 특별한 데이터들을 보니까 이런 형태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잘 만들기 위해서 또 어떤 노력과 방법이 있다든지 이런 거를 더 곁들여서 설명해 줬겠지만 A4 용지에 숫자가 한그림이면참 그걸 아주 바가지로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는 이제 숫자잖아요. 숫자는 우리가 그 숫자를 보고 어떤 자꾸 생각을 해서 어떤 형태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림으로 그리다 그러면 그 그림 같은 건 우리가 시각적으로 아주 쉽게 잘 판단하고 이제 그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니까요. 그 단번에 알 수 있는데 숫자를 써가지고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또 어떤 수치가 높은 수치고 낮은 수치인지 찾아야 되고요. 그 많은 숫자 중에서 또 평균은 어디든지 또 숫자를 가지고 알아야 되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해가지고 하고 그래프에 나타내면 아주 편리하죠. 어, 또 선생님들이 아니면 부서에서 의사결정할 때도 좋고요. 이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해가지고 잘 나온 게 유튜브에 보니까 하나가 제가 있어가지고 좀 오래된 데이터인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제가 말을 많이 하니까 약간 제 수업이 좀 불편한데요. 예, 이거 하나 보겠습니다. 자, 보이죠? 런 할까요?
연말이 되면서 올해 경제 준비가 어땠는지 속속 나오고 지금 오늘 나온 비긴당 GNI 상이 아닙니다. 스포츠 전망치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3만 달러 넘길 수 있다 이런 근거도 몰랐지만 이렇게 오르는 만큼 왜 내 생활에서 체감이 안 되냐 안 들만 들어오거나 이런 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해 아직 적어도 안 되는 내년에는 이제 오를 수 있을 것이다. 올해 추정치가 이제 그렇고요. 내년에 3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다. 국민 총소득이라고 하는 GNI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GDP와 함께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한 나라의 경제를 수준을 볼 수 있는 지표로서 많이 쓰이는 그런 건데요. 예. 한 해 동안에 생산 활동에 참여했던 가계 그리고 기업 그리고 정부가 그 생산 활동에 참여했던 대가로 들인 돈을 다 합친 액수를 말하는 겁니다. 예. 국내뿐만이 아니라요. 해외에 나가 있는 이들의 소득까지 다 합쳐서요. 그러니까 이 한 나라 국민의 구매력을 판단해 보겠다는 그런 지표인 거죠. 예. 자, 이거를 인구수로 나눈 게 1인당 GNI인 건데요. 우리나라 경우에 보면은 1970년에 225달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25년 만에 1만 달러가 됐고요. 또 그리고 12년 만에 2만 달러. 그리고 지금 예상대로라면은 8년 만인 2015년에 3만 달러를 돌파하게 되는 겁니다. 예. 상당히 놀라운 속도인 거는 맞는 셈인 거죠. 예. 숨차죠? 예, 그렇습니다. 갑자기 뛰어오느라고 오늘 김필기 기자가 숨이 굉장히 찹니다. 제가 시간을 좀 벌어드리겠습니다. 예.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 경제가 안 좋다. 예. 그죠? 그래서 이런 그 통계가 이게 와닿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또 언제 이렇게 아까 뭐 8년만 10년만 이렇게 얘기했지만 언제 이렇게 성장을 했느냐 하는 생각이 우선 들잖아요. 예. 예. 최근 성장을 이렇게 숨가쁘게 성장을 한 비결은 예. 뭐 명확합니다. 내년에 3만 달러를 돌파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했던 경제연구원의 박사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겠죠. GNI라고 하는 게 이제 특성상 이제 환율의 영향을 워낙 많이 받다 보니까 특히 최근에 이제 원화 강세가 많이 됐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것들이 이제 많이 측면이 있고. 예. 예, 이 1인당 GNI는요, 한국은행에서 매년 3월에 발표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 예상치를 한국은행이 아니라 경제연구원에서 미리 내놓은 거죠. 예. 한국은행에서 이제 집계를 할 때는 원화로 집계를 하는데요. 자, 이거를 보면은요, 2010년 이후에 쭉 이제 상승폭이 그다지 높진 않다가 이 노란 부분입니다. 예. 심지어 이렇게 2,790만에서 2,780만으로 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옆에 이제 달러화 기준으로 보면은요, 훨씬 더 상승한 폭이 가파른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이게 바로 2010년 달러당 환율을 좀 봐야지 되는데요. 그때 이제 환율의 차이 때문에 이런 기울기의 차이가 발생하는 건데. 네, 2010년에는 환율이 1,156원이었던 게 매해 조금씩 떨어져서 2014년에는 1,052원으로 된 겁니다. 예. 자, 이렇게 강세된 원화 가치로 계산을 하니까 달러 기준으로 1인당 GNI 3만 불 예. 시대가 금세 오게 된 거죠. 환율 때문에 생긴 착시 현상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예전에 왜 저 IMF 때 등등 해가지고 우리가 환율에는 굉장히 민감한데, 예. 그죠? 따라서 통계를 어느 것으로 원화 베이스로 하느냐, 달러화 베이스로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생긴 착시 현상이라는 것이고, 1인당 3만 달러면 지금 환율로 하면 한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예. 조금 넘는데, 그걸 만일에 이제 4인 가족 기준으로 한다면, 하긴 요즘 뭐 단독 가족 많이 있습니다만, 4인 기준으로 하면 1억 2천만 원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인데,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괴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예. 하는 생각이 드네요.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GNI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느냐를 한번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가게가 번 돈, 조금 전에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 가게가 번 돈, 그리고 또 기업이 번 것, 정부 수입, 이걸 다 합쳐서 그래서 국민 총소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예. 자, 이 중 우리나라에서 가게가 가져가는 비중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61% 정도입니다. 예, 나머지는 기업 그리고 정부가 가져가는 돈이니까요. 1인당 GNI가 3만 달러라고 해서 정말 이게 다 국민들 손에 쥐어지는 거는 아닌 거죠. 예. 근데 가계가 지금 61.2%로 그나마 이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긴 있으나, 예,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다른 나라의 전체 국민 총소득에서 가계가 차지하는 비율과 예, 우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따져보면 우리가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은 기업은 돈 벌지만 가계는 못 벌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선진국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 총소득 전체에서 가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우리가 좀 낮은 편입니다. 예, 예. 예, 일단 미국을 보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74.2%고요. 상당히 높네요. 예, 그다음에 영국은 69%, 또 일본은 64% 정도입니다. 예, 자, OECD 국가 가운데서 비교를 해보면은요, 우리나라가 25개 국가 가운데 18위였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평균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죠. 이 예. 가계가 가져가는 비중 너무 적고 기업이 가져가는 비중이 좀 크다, 이런 지적이 충분히 예.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거 뭐 벌어들인 돈을 뭐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해가지고 가계를 해서 나누면 이런 게 단순하게 나올 수도 있겠으나, 예, 다른 지표도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가계가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느냐. 예,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부채 같은 거 안고 있어도 부채도 자산이라고 하는데, 예. 그런 거 다 빼고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느냐를 따져보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 나온 지표가 바로 그 1인당 PGDI라고 하는데요. 좀 복잡해지네요. 1인당 가계 총 처분 가능 소득이라는 좀 다소 어려운 말입니다. 예, 근데 이거 그냥 쉽게 생각합시다. 예, 가계 총 처분 가능 소득, 그러니까 한 집에서 예, 처분 가능한 거, 내가 쓸 수 있는 돈, 내가 쓸 수 있는 소득, 그게 얼마냐, 그걸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PGDI가.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거를 좀 이제 계산을 조금 더 해보면은요. 이 가계 부분, 1인당 국민 총소득에서 차지했던 가계 부분에서요. 예, 세금이나 연금 같은 부분을 빼고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소득 부분에서 이제 정말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소득 부분만 보자라고 해서 나온 그런 지표입니다. 예, 자, 이걸로 보면은요. 2013년에 조금 전 제가 보여드린 그 지표에서 1인당 GNI 26,000달러였지 않습니까? 총소득. 예, 예. 총소득으로 따지면은요. 근데 1인당 PGDI는 어떻게 되느냐? 쓸 수 있는 돈. 예, 쓸 수 예. 있는 돈은 14,690달러까지입니다. 예. 그래서 꼭 가게가 이 손에 줄 수 있는 돈까지 뭐까지 함께 있다고 볼 수는 없게 됩니다. 예, 이 차이가 점점 벌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쓸 수 있는 돈은 조금밖에 안 늘어나고,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가계 빚이 뭐 등등 해가지고. 예. 근데 저건 그만큼 이제 기업들은 더 많이. 요 자료는 여기까지 좀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두 가지 문제를.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이 그래프를 이제 표시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 2015년에 3만. 자, 여러 데이터들은 이렇게 연도가 이렇게 쭉 써 있고, 이 그래프를 이렇게 이제 연속적으로 표현하면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것들을 이제 잘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래프 중에서 보따리 나온 게 있었죠. 보따리. 예. 보따리. 자, 이 보따리 그래프가 있는데, 이제 이 보따리는 전체 중에서 가계 기업 정보, 이렇게 어떤 여러 부분이 있을 때 그 부분들이 참
퍼센트, 예, 점유율 이런 것들은 이제 색깔별로 표시를 해놓고 그 색깔을 가지고 정확한 값을 이제 알기가 어려우니까 여기다 이제 숫자를 같이 써놓은 경우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선진국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우는 여러 나라를 비교를 해봐가지고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들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하기 쉽게 그림을 그려놨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공학 데이터들 또 이제 수업 시간에 보는 그래프들은 이렇게 안 그리죠. 이거는 특별히 우리가 볼 때에 이 시각적인 효과를 높이게 하려고 그랬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뉴스잖아요. 예, 단번에 빨리 알아봐야 되죠. 시각 효과가 높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들을 이제 동원을 하는 거죠. 예. 자, 우리 보통 뭐 교과서나 우리가 다루는 그래프의 형태 이런 것들이다. 막대 그래프나 아니면 꺾는 그래프 아니면 뭐 데이터들이 막 이렇게 변하는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보고 있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있는 이 그림은 앞에 있는 그림은 그 어떤 수치를 이제 그래프로 잘 그려주고 이제 설명을 깔끔하게 한 이런 이제 경우를 보여주고 싶고요. 그 아까도 얘기했는데 그 숫자로만 표현한다 그러면 참 여러 가지 이제 곤란합니다. 네, 예를 들면 저건 이제 뉴스니까 뉴스에서는 신속하게 정확하게 그 뉴스에서 발표하는 자료가 신속해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이해도 쉽게 해야 된다는 이런 목적이 이제 뉴스 위에 그 목적에 있으니까요. 그림을 아주 잘 그린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측정을 하기 위해서 제품을 그 측정하는 이런 단위 뭐 이런 거 특징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분류를 해보면 어떤 제품이 그 물체 안에서 가지고 있는 특징하고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특징들이 있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은 이제 물리적 특징, 감각적인 거, 행동, 시간, 인체공학적, 그다음에 이제 기능적 특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이제 물리적 특징 예를 들면 기계적, 전기적, 화학적, 생물학적 여러 가지 등이 있을 겁니다. 기계적 특징은 뭐 강도, 뭐 단단한 경도, 그다음에 뭐 크기, 질량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전기는 전압 전류, 뭐 전류의 소비량, 저항값 뭐 이런 여러 가지 전기적 것들이 있고요. 화학적인 특성은 뭐 성분 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했고 생물학적 특징은 어떤 제품이 생물학적인 영향을 주는 특성 아니면 생물학적 제품에 대한 어떤 특성 뭐 수명 주기 뭐 이런 거 해당되잖아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특징에 나눠 가지고 이제 어떤 뭐 질량, 저항, 뭐 여기에서 어떤 성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하고 이제 데이터들을 얻게 되죠. 그래서 어떤 제품이 있으면 어떤 제품이 만들어지면 이걸 정기적인 특성에 대해서 측정할 건가, 그다음에 기계적인 건가, 뭐 다른 어떤 분류의 특성인가 이런 것들을 좀 분류를 이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제 그 데이터들을 측정을 하게 되면은 요게 그 숫자로 나타날 수 있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그 숫자로 좀 나타나기가 곤란한 이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나타나는 이러한 그거를 정량적이라고 합니다. 정량적. 그 다음에 뭐 크다 작다 뭐 무겁다 가볍다 이렇게 어느 정도의 특 특성을 나타내는 특징을 나타내는 것들을 정성적이라고 합니다. 정상적은 숫자.
아니, 정량적은 숫자, 정상적은 어떤 성격, 특성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량적인 것들은 숫자로 표시하고요. 이 정성적인 것들은 크다, 작다, 뭐 뜨겁다, 뭐 좋다, 나쁘다, 또는 아주 좋은지, 뭐 아주 나쁜지 이런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을 건데 그런 것들로 이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뭐 안 되네, 안 돼.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얘기를 했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정량적 특징, 정성적 특징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그 특징을 나타내는 뭐 좋다, 나쁘다, 크다, 작다 이런 것들도 숫자로 이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아주 좋다는 뭐 10점, 뭐 아주 형편없다는 뭐 0점 이래 가지고 중간을 막 10단계로 나눈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수치화 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를 이제 수치화라고 하는 수치화. 그렇게 하는 걸 이제 수치화 과정이라고 그러고요. 이 더미 변수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 예를 들면 남자 여자를 구분할 때는 이제 두 가지잖아요. 여성은 0, 뭐 남성은 1로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합격품은 0, 불량품을 1로 표현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더미 변수, 더미. 자, 그다음에 이제 이 품질의 그 특성을 살펴보면은 이제 품질에서 뭐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어떤 크기, 뭐 높이, 길이 또는 뭐 정기적인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한다고 그랬는데 그 여러 가지 그런 것들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이 특성들을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잠깐만요.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만약에 어떤 제품의 내구성 이런 것하고 그 관련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신뢰성이라는 게 있어요. 오랫동안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품의 결함이나 불량과 관련된 것들은 적합성. 그다음에 이제 제품 수명은 이제 내구성. 이런 말로 이제 몇 시간 동안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뭐 판매 후에 서비스가 잘 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게 뭐 이쁜지 안 이쁜지 뭐 이런 것들도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품과 기업에 대한 이런 것들은 뭐 평판, 사회적인 평판, 사람에 대한 평판 이런 것들은 이제 인지성 이런 것들로다가 이제 그 특징을 이제 정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품질의 특성을 어떻게 측정하려고 그러면 그 아까 얘기한 이제 일단 측정 대상과 측정 단위를 알아야 되겠죠. 측정 단위, 측정 단위를 알아야 돼. 측정 대상과 측정 대상, 측정 대상과 측정 대상과 그럼 어떤 것을 측정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야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측정 단위. 예를 들면 뭐 키를 측정한다 그러면 이제 사람의 그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이제 이렇게 측정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길이가 되겠죠. 단위는 뭐 미터고 아니면 센티미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뭐 소음을 측정하려면 소음의 정도 데시벨, 자동차의 연비를 측정한다 그러면 뭐 1리터로 몇 킬로 가는지 또 그거에 따른 것들 시간 뭐 분, 시, 일 또는 기계적인 특징들 뭐 또 자동차의 특징들 또 뭐 전기에 관한 특징들 이런 여러 가지 등이 이제 있을 겁니다.
잠깐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측정 도구를 선택을 해야죠. 측정 도구. 아까 이제 키를 얘기를 하면 키를 측정하려면 뭐가 있으면 될까요? 자, 예. 키 높이 재는 거. 그다음에 뭐 무게 재려면 저울, 뭐 이러죠. 저항 재려면 뭐 멀티미터, 이런 뭐 여러 가지 등이 이제 있어야 될 겁니다. 전압 재려면 전압계, 뭐 간단한 측정기로서 멀티미터가 있기도 하겠지만요. 또 정확한 전압을 재고 변화를 알려고 그러면 오실로스코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측정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런 이제 공정들이 이제 존재하는데요. 이런 공정을 이제 아까 설명했듯이 여기에 이제 뭐 인력, 그다음에 기계, 재료 이런 것들을 투입을 해가지고 이제 어떤 제품을 이제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제 이 제품이 고객한테 갔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미리 알기 위해서 측정을 해야 되고요. 품질 관리죠. 측정을 해야 되고 그 측정을 하려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측정 대상 어떤 것 단위는 뭐 할 건지 측정도구 뭐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정의해서 데이터를 내야 되는데 보통 현장에 가면은 이런 과정들을 이제 오래 해왔으니까 그 측정하고 품질 관리하는 데에 따라 어떤 이제 회사 안에 내규 규칙 또 회사 안에서의 어떤 법이죠. 그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하면 되고요. 특별히 뭐 새로운 제품, 새로운 공정들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다시 만들어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측정 방법, 뭐 샘플 크기, 샘플 크기는 이런 것들입니다. 뭐 오늘 만약에 1000대의 자동차가 생산됐다 그러면 어떤 제품이 생산되는 그 중에 뭐 10대만 측정할까, 100대만 측정할까 이렇게 해서 이제 샘플하는 숫자가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뭐 거의 연속적인 어떤 생산 라인에서 아주 작은 부품들이 계속 예를 들면 저항을 한 시간에도 몇백 개, 몇천 개씩 만들어낸다 그러면 그게 특별한 시간마다 이렇게 뽑아서 체크를 해야 되죠. 특별한 시간. 그런 이제 시간 측정하는 시간 간격의 문제든지, 그다음에 이제 측정한 관리 잘 정리해야 되고요. 데이터로서 관리해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어떤 특정한 스케줄이나 특정한 표, 그다음에 회사의 특별한 양식들이 있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측정 양식입니다. 그게 이제 회사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자, 이런 것과 이제 비슷한 이런 경우고요. 그럼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제품명이 이제 여기 뭐 제품명이 이제 여기 뭐 강봉인데 이거에 뭐 길이를 측정을 하나 보죠. 길이 측정 단위 밀리미터고요. 그러니까 여기 2018년 3월 1일 날에 오전에 9시, 11시, 2시, 4시 이렇게 측정한 데이터들이 여기 있고요. 다음 날도 이렇고 이런 이제 뭐 어떤 이제 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회사마다 다르니까요. 또 어떤 제품마다 다르고 공장마다 다르니까 이런 게 있을 테고. 근데 이거 잘 관리해야 되죠. 특히 잊어버리지 않게 조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데이터는 여기 보면은 아주 중요한 문제를 써놨습니다. 여기에. 자, 여기 보면은 자료의 분류 방법, 보관 방법, 유지 관리 또는 자료를 없애는데 어떤 특별한 규칙이 있어야 되는지 예를 들면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고요. 또한 이 자료에 따라 가지고 이 보안 등급이 다르죠. 어떤 데이터들은 너무나 비밀스럽게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들마다 그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뭐 일반적인 거는 괜찮겠지만 예를 들면 불량품, 양품 이런 거 많이 나오고 이런 데이터들은 긍정사에 잘 보여주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명확히 이제 정리가 되겠고요. 특히 요즘
컴퓨터로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 컴퓨터 데이터들은 관리 잘 해야 됩니다, 진짜. 메모리만 있으면 우리가 백업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있고, 이메일로 보낼 수도 있고, 뭐 사진 찍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보내가지고 예를 들면 회사에 이롭지 않게 이렇게 사용할 염려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기 샘플을 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나중에 더 자세히 나오니까 그때 배우겠습니다. 자, 데이터의 형식은 뭐 숫자로 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범위로 된 것도 있고 그렇네. 자,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보면 여기 이제 데이터는 이제 측정해서 이제 얻게 되니까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죠. 이렇게 뭐 길이 같은 경우에 뭐 1, 2, 3, 4, 5 메다라든지 이런 이제 특별한 값으로 존재를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값들이 달라지게 되면 어떤 이제 변동이 이제 관찰이 되는 거죠. 네. 그렇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들을 쭉 관찰을 하다 보면 어떠한 여러 가지 이제 변수에 대한 뭐 상관계수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평균 구해고요. 그다음에 분산, 표준 편차 구해고 그다음에 이제 뭐 만약에 XY 데이터가 존재를 한다 그러면 두 개의 데이터가 직선적인 관계인지 곡선적인 관계인지 뭐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게 여기 이제 회귀 분석이라는 것. 이거 나중에 나오니까 더 배우겠습니다. 예. 자, 정규분포에서는 아까 잠깐 설명했고요. 나중에 더 자세히 나오니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왔던 거리. 자, 그럼 이제 데이터를 얻어가지고 현장에서는 가장 간단히는 이제 합격 불합격을 찾는 거죠. 합격 불합격. 너무 합격 불합격을 찾는 이제 합격률을 내면 전체 중에 불량품의 수 또는 이제 합격한 제품의 수 이렇게 이제 해서 퍼센트로 보통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얻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의 이제 특성을 이제 파악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심은 어디 있는지 또 얼마나 데이터들이 이제 퍼져 있는지 요게 그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들이 이제 모여 있는지 퍼져 있는지 또 뾰족한지 뭐 아닌지 또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지 평평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그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정이 제대로 안정한지, 그러니까 이 공정이 안정하다는 거는 제품이 생산돼서 나오는데 그게 합격권 안에 계속적으로 잘 들어서 나오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겁니다. 안정성. 그다음에 이제 공정의 능력은 공정 합격성 합격 제품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이 능력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네. 자, 그러면 만약에 어떤 이제 그 공정에서 제품이 생산되는 것을 그 측정을 하게 되면은 측정 데이터들이 나오게 되죠. 여기 이제 공정인데요. 이 공정에서 데이터들이 나오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이 검사를 하게 되면 그 검사를 하게 되면 이제 측정을 하죠. 데이터가 나오면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요.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개선을 해야 되죠. 개선. 개선을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개선.
자, 그러면 관리하고 이제 개선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좋은 품질의 제품들이 이제 생산되기를 원하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하려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몇 가지 써놨는데요. 공정에서 특별히 변동의 원인들을 이제 제거하여 공정을 통계적 관리 상태를 유지한다. 그러니까 통계적 관리 상태라는 것은 합격 제품이 합격한 상태가 계속 나오도록 이렇게 관리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공정 능력을 개선하고 이런 것들 이제 설계에 반영해야 되고요. 이 공정 능력을 향상시켜야 되겠죠. 그다음에 공정이 관리 상태에 있을 때 어떤 조치나 변동도 취하지 말고 관찰하라 이렇게. 자, 공정이 관리 상태에 있다고 하는 거는 지금 계속해서 합격 제품이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관리 능력이 안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관리 능력 안에. 자, 그런데 지금 좋은 물건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거기 뭐 기계 조작을 다르게 한다든지 이상하게 해가지고 불합격을 시키는 이런 조치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관찰하고 있다가 이게 뭐 약간 불합격이 나올 는 어떤 경향이 보인다든지 뭐 이러면 이제 그때 조치를 하는 거지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 공정이 그 안전적인 상태가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되면 관리도 등을 제시하고 간헐적으로 가끔씩 이제 공정을 관찰한다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또 공정의 변동을 더 감소시키고 그러니까 개선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을 이제 더 생각해 된다는 것이고요. 여기 보면 이제 현장에서 식스 시그마 운동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이런 것도 나중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식스 시그마 운동은 아주 힘든 건데요. 정규 분포하고 관련이 있고요. 표준 편차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100만 개 중에 한 개인가? 100만 개 중에 3, 4개 정도가 분량만 나오고 3개 정도, 3개 정도가 분량만 나오고 그 외의 것은 다 합격이 나와야 된다는 이러한 아주 엄격한 품질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도 어렵죠. 그래서 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좋은 양질의 물품을 소비자에게 공급을 하고 그걸 통해서 계속적으로 어떤 물건이 계속 팔리기를 바라고 거기서 이윤 창출을 하자는 이런 문제 목적이 있는 거예요. 힘들죠. 힘들게. 예. 자, 예, 여기 다 왔네요. 그 둘째 시간인데 이제 1시간 반 정도 했고요. 아까 뉴스 화면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그거 여기다가 제가 여기다가 제목을 써드릴 테니까 한번 더 보세요. 잠깐만, 그거 있더라? 적어놨는데 제가. 자,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시면 국민 총소 득 3만 불 하시되 뒤에 말이 더 나오긴 한데 1인당 국민 총소득 3만 불 시대 이거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면 JTBC의 팩트 체크가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 보는 것으로 하고 강의를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 참여한 분들 다 들어오셔서 감사하고요. 이게 수학적인 과목이지만 너무너무 수학에 치우치지 않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현장에 가는 것이 뭐 분명하니까 물론 이제 회사에 가게 되면 이게 생산을 직접 하는데 관여하는 건지 아니면 뭐 약간의 관리적인 성격이 트는지 뭐 어떤 사람은 도면을 그리는지 이런 것이 각각
다르겠지만 결국은 이거 품질 관리하고 다 연결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도면을 뭐 기계 도면을 그렸든지 전자 회로도를 그렸든지 간에 그런 거 하게 되면 또 그거 나름대로 또 평가가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이제 품질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도면을 그려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제공을 하니까 또 어떤 뭐 보고서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발표 자료일 경우에는 더 그렇죠. 여러 사람들이 보니까. 그래서 많은 것들이 이제 품질 관리에 해당되고요. 또 어떤 과에서는 과목이 있고 어떤 과에서는 없기도 한데, 제 생각에는 이제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계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교육과정에 있는데, 이게 뭐 여의치 않져서 개설이 안 됐고요. 자동차과도 2학년 때인가 공학응용 통계학인데 그게 이제 통계 기초를 이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거기 나오는 용어들이 대부분 나오고 또 뭐 전자과에서 오신 분도 있는데 전자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라인에 갈 수도 있고 뭐 사무실에 갈 수도 있고 또 이제 컴퓨터 관련 다른 직종에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품질 관리는 이 공학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또 쉽고 이해할 수 있기 편하도록 수업을 하도록 이렇게 좀 애써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죠.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